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이제 실제로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을 분석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오늘 환경 호르몬이라는 이야기를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들어보신 적이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또 평소에 이제 건강, 안전 또 뭐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이 여기 좀 계신다면 아마도 조금 관심이 있으니까 오늘 참석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 환경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이제 전반적인 이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환경 호르몬 하는데요. 다들 들어보셨죠, 한 번은. 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아주 대중적인 용어로 워낙 익숙한 단어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바뀌었고, 처음은 아니고, 원래 학술적으로는 내분비계를 방해하는 화학물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분비계 결합물질, 내지는 뭐 EDC, 이렇게 이니셜로 해서 EDC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원래 우리 몸에는 정상적으로 다양한 호르몬이 분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사 과정이나 뭐 성장 과정이나 아니면 생식 과정, 뭐 가볍게는 그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까지 사실은 호르몬이 하게 되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이 역할이기는 한데, 이제 이렇게 외부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그 노출된 화학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저런 호르몬 대신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정상적인 뭔가가 들어와야 하는데 비슷한 물질이 들어와서 방해를 해버리면 어쨌든 뭔가 반응을 일어나지만 그 반응이 이후에 여러 가지 부적절한 영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환경 호르몬 이야기할 때 저거 블록 사진을 많이 인용을 해요. 아마 이제 자녀분들을 키우신 분들이면 블록은 사실은 조금의 오차도 없어야지만 이게 딱 맞아서 정상적으로 뭔가 크게 완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비슷해 보이지만 살짝 어긋나는 블록을 끼워버리면 사실 전체적으로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얼핏 보면 비슷한 작용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아주 제3의 다른 영향을 주는 아주 유해한 물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환경 호르몬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저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오늘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굉장히 주변에서 우리가 흔하게 다 노출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린이 장난감이나 또 요즘에 다시 이제 마스크 벗으면서 화장이나 개인위생용품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 그리고 또 식품 포장재, 뭐 배달 음식이나 그 가공식품 같은 식품 포장재, 그리고 의류나 섬유까지 사실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거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저런 제품들에서 환경 호르몬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옆에 뭐 비스페놀 화합물, 프탈레이트, 파라벤, 트리클로산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그 물질에 속해 있는 화학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게 직접 우리가 손으로 만지거나 피부에 접촉하거나 내지는 오염된 음식을 먹거나 뭐 숨을 쉬거나 이런 과정에서 그냥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환경에서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노출이 되는데 특히 조금 주의해야 하는 연령대가 있습니다. 가장 예민한 시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리고 아주 영유아 시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엄마 뱃속에서는 아이가 한참 성장하거나 그 각각의 기관들이 발달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뭐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도 마찬가지죠. 주변에 굉장히 예민한 환경에 그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는 시작일 텐데 그 즈음에 화학물질이나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면 그게 이제 당장의 변화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한 사람의 전 생애 사이클에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요즘에 환경 호르몬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적절한 건강 영향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성조숙증이라던가 아니면 불임이라던가 나중에 이제 암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우리 환경호르몬 노출과 관련성이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다양한 건강 영양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한 가지 물질이 뭐 암을 일으키면 우리가 발암성 물질이라고 하고 뭔가 생식기관에 영향을 주면 생식독성 물질이라고 보통 이제 그렇게 정의를 지어서 부르는데 환경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특정 지어진 하나의 건강 영양이라기보다는 성조숙증이나 불임이나 뭐 신경독성이나 암이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당뇨나 비만, 대사활동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요 장은 조금 재미있는 사진이라서 우리가 보통 비만이라고 하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면 가장 많이 주요한 원인인 것은 맞는데요. 그 다양한 원인들 중에 요즘에는 화학물질, 이 환경호르몬도 비만과 관련돼서 비만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제 동물 실험 결과까지는 나왔습니다. 저게 오비소겐이라고 하는 것이 비만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이라는 새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이제 실험을 했는데 마우스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정상적인 먹이를 먹은 집단하고 그 다음에 DES라고 하는 게 저것도 이제 호르몬 중에 한 종이고요. 또 환경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물질이 들어있는 식단을 가지고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기간 동안 자랐을 때 훨씬 더 오른쪽에 있는 마우스가 훨씬 더 튼튼해져 있는 것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환경 호르몬이 우리 지방세포의 크기를 늘리게 하거나 내지는 지방세포의 그 숫자를 늘려서 비만과도 실제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우리가 기존에 뭐 환경오염물질이라고 해서 대기오염물질이나 수질오염물질 같은 경우는 기준이라는 것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주 대부분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뭔가 기준점을 정하고 그것을 또 사람에게서 고려해서 훨씬 더 낮은 수치에서 기준을 정하는데 그 기준조차도 환경호르몬의 건강 영향을 따라갈 수는 없다라고 보고되고 있고요. 그 설정되어 있는 기준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에서도 건강 영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낮은 수준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환경 호르몬 측면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 단위가 사실은 이제 어려운 단어여서 제가 설명을 생략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비스페놀 A라고 하는 물질이 미리그램이라는 수준에서 안전하다면 최근에는 훨씬 더 그거보다 마이크로그램이면 1000배가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낮은 수준에서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게 당장의 영향은 아니지만 그 전 생의 사이클에서 어느 순간 나타날 수도 있어서 이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노출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적으로 노출되면서 이렇게 특징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몇 가지 사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례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시민과 함께하는 바이오 모니터링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주요하게 대상으로 삼는 물질들입니다. 첫 번째는 프탈레이트라고 하는 건데요. 프탈레이트도 아마 이제 신문 기사나 방송에서 종종 어린이 용품의 독성 물질, 유해 물질이라고 해서 이제 언급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저 프탈레이트라고 하는 것이 또 어려운 이유는 용어 자체도 사실 영어이기도 한데 저게 이제 벤젠, 납 이런 것처럼 한 가지 종류의 물질이 아니라 저런 종류의 물질을 그냥 특징적으로 부르는 이제 그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굉장히 종류도 많고 그 종류에 따라서 용도도 또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용도는 보통 가소제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 대부분 아파트 문화이잖아요. 그 아파트 문화에 있는, 그 집에 있는 장판, PVC 장판이나 보통 여러분들이 실크 벽지라고 알고 계시는 그 벽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플라스틱이고
원래 플라스틱은 굉장히 딱딱한 재질인데 그걸 부드럽게 만들려면 뭔가를 추가한다는 것이거든요.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나거나 수정이 된다면 그거는 사실은 뭔가가 계속 투입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서 그 용도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프탈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사실 프탈레이트의 오염원은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이고요. 2014년에 독성가족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한 방송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가족들 중심으로 각각의 가정에서 주로 노출되고 있는 프탈레이트나 이런 것들의 오염원을 찾아보고 실제로 바이오 모니터링을 실시했었는데요. 이제 저렇게 각각의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각각의 가정에 가서 이제 주로 어떤 게 PVC인지 어떤 것들이 프탈레이트의 노출원이 될 수 있는지를 조사했던 사례입니다.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사진이지만 두 개의 가구예요. 그래서 하나는 방 모습을 찍어 놓은 건데 대부분 PVC 장판이면서 PVC 벽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합성수지라고 하는 고급 소파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PVC 재질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소파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시면 우리 집은 PVC 장판이 아닌지 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대표적으로 흔한 화합물 중에 하나는 비스페놀 화합물입니다. 아마 비스페놀 A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예전에 어린이 젖병 소재로 많이 쓰였습니다. 비스페놀 A가 환경호르몬이라고 알려지면서 어린이에서의 젖병 사용은 초기에 아주 금지가 됐고요. 그 이후에 최근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거는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이 글씨가 이렇게 나타나는 용도로 비스페놀 A가 사용이 되고 비스페놀 A가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대체 물질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대체 물질의 이름이 비스페놀 S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기능을 하려면 비슷한 용도 그룹의 물질이 사용되어져서 저기 21년에 저희 연구소에서 조사하는 결과인데 관공서나 식당이나 대형마트, 또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수증의 대부분에서는 BPS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일부는 여전히 환경호르몬으로 딱 확인된 BPA도 확인되고 있는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저기 메모처럼 친환경 영수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BPA가 없지만 BPS나 동일한 종류의 비스페놀 화합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물질은 과부라 화합물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마 요거 이제 우리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영상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요. 그 영상에서 이제 과부라 화합물을 어느 분이 계속 언급하기도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름이 스며들지 않는 특성, 그 다음에 물이 잘 스며들지 않는 특성 때문에 햄버거의 포장재 같은 성격, 팝콘 같은 그런 포장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우리 주방에서는 사실 코팅된 프라이팬을 사용하시는 분이면 이제 저게 예전에는 아주 많이 들어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사용하거나 내지는 보관하는 과정에서 식품으로 이동할 수가 있고 그 이동된 그 식품을 먹으면서 우리 소비자는 사실 이 과부라 화합물이라는 물질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 왼쪽의 그림은 이제 미국의 한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보시면 팝콘, 그다음에 다양한 테이크아웃 식품의 포장지에서는 과부라 화합물이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왼쪽에 저 영어로 되어 있는 거는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한 논문인데 실제로 혈액 속에 과부라 화합물을 분석한 결과하고 그들의 식습관을 조사해 보니까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만드는 팝콘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일수록 PFAS의 농도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높더라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세 번째 물질은 트리플로산인데요. 트리플로산은 항균제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손소독제나 손소독제는 예전에 워낙 많이 쓰였고요. 이제 워낙
이 트리클로산의 문제도 또 많이 언급이 되어서 최근에는 손소독조에서는 많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치약이나 그다음에 폼 클렌징 같이 화장품, 특히나 여드름을 치료하는 화장품에서는 항균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되고 있고요. 저거는 이제 관련된 부서에서 정부기관에서 사실은 함량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한 개의 제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또 굳이 항균 기능이 없는 치약이나 이런 제품에도 저게 굳이 들어가 있어서 남용을 막자라는 의미에서 많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네, 2016년도에 그 데이터이긴 하지만 저런 제품에서 나왔다고 기사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지 물질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뭐 사용하거나 우리가 화장을 하거나 내지는 식품을 먹거나 그러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우리가 바이오 모니터링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잠깐 아마 설명을 사전에 듣고 오셨을 수도 있는데 소변이나 혈액에서 저렇게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온 화학물질을 직접 측정해내는 과정을 우리가 바이오 모니터링이라고 하고요. 그 바이오 모니터링의 전반적인 결과를 바디버든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 바디버든 내지는 바이오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이제 흡입하거나 뭐 숨을 먹거나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 들어왔다라는 증거를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증거를 제시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 방법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민과 함께하는 바이오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들어온 채로 살아야 하는 것인지 계속 이게 누적은 되지 않는지 이제 물질마다 사실 다 다양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쌓이는 것도 있고요. 또 다행히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질들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들어온 것을 어쨌든 배출해내거나 내지는 이제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방법인데 그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가장 간단한 것은 아니고 이제 실제로 증거입니다. 저것도 2020년에 미국의 한 논문인데요.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을 가지고 몇 가지 환경 호르몬 농도랑 비교를 해봤더니 저렇게 이제 제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제품의 라벨을 확인해서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는 제품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면 그 몸속의 노출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글인데요. 사실 피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실천 방법 중에 하나이고 뭔가를 내가 확인해서 라벨을 통해서 확인하려면 모든 제품이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이제 화장품, 뭐 개인위생용품 이 정도는 전성분을 표기하고 있지만 나머지 제품에서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명백하게 설명해주는 제도는 아직 없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미진한 제도나 내지는 부족한 제도나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아예 노출되지 않거나 굳이 없어도 되는 곳에 있어야 되는 물질이면은 그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줄여나갔더니 우리 이 과제를 통해서 줄여나갔더니 좀 줄더라 이런 결과들을 사회나 같이 공유하고 내지는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뭔가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행동, 캠페인 이런 것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그동안 다음이요.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성가족이라는 다큐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가정 내에서의 환경 호르몬의 다양한 오염원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바디버든 캠페인이라는 것을 이제 한 시민단체의 성격의 단체랑 같이 진행을 하면서 몇 가지 실천을 통해서 실제로 몸 안에서 노출이 감소하는 것도 확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작년에는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바닥재나 이런 것들을 교체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먼지 중에 프탈레이트 농도가 감소하고 또 아이들의 소변에서도 프탈레이트 농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한
그 성공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